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인하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고, 생각보다 이제 적지 않은 대학들을 좀 다루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꼼꼼하게 좀 살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실수가 좀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좀 지나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관련된 내용들 전체 뭐 이제 동영상 공지 사항으로 제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짜집기는 뭐 이게 제 지금 현재 기술로는 쉽진 않아서 근데 거기까지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 관련된 글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직접적으로 결과가 공개되진 않았고요. 2023학년도 입시 결과는 일부 공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24학년도는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대교협에 제공되어 있는 이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직접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 이제 2개년치 자료를 전부 다 비교해서 어떤 이제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떠한 이제 변화들 있고, 또 이제 2025학년도에 또 어떠한 변화가 좀 예고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하대 같은 경우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고, 또 특히나 인문 쪽도 메리트가 있지만 자연이나 공과대학 쪽에 워낙 이제 메리트가 있는 학교이다 보니 2025학년도에 뭐 변경된 내용들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이제 신설 모집 단위 중에 자유전공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공과대학 쪽 관련해서 이제 신설 모집 단위라든지 모집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그 공과대학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요강을 좀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리테라이드 블로그에도 이제 요 관련된 자료들 좀 올려놓을 거니까 그 내용들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수시 입시 결과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모집 단위가 많은 관계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이나 미래 인재 전형 이 두 개 전형에 관해서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좀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볼 거고, 그 이후에는 정시 입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 이제 뭐 지역균형 전형이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이제 고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교과 100 일괄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을 합니다. 자,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같은 경우가 국영, 수사,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 수, 과. 그러니까 사회하고 과학 쪽이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신설된 그 자유전공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유전공 쪽 좀 관심이 있으시면 모집 요강을 좀 다운받아서 모집 규모 인원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인하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뭐 참고적으로 저 교과목 때문에 반영 교과 때문에 하나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프런티어, 뭐 창의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단과 대학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프런티어 그 창의 대학에 크게 보면 이제 순수 자유 전공 융합학부라고 하는 학부를 하나 개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한편으로는 단과대 자유전공, 그러니까 단과대 융합학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것들 중에서 자유전공, 무전공 관련된 영상들 있죠? 거기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들마다 이 자유전공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순수하게 자유전공, 그러니까 계열 상관없이 자유전공 융합학부라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트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과대 융합학부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뭐 공합융합학부, 그다음에 자연과학융합학부, 경영융합학부, 사회과학융합학부, 인문융합학부. 그러니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학대학, 공과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과대학별로 독자적으로 이제 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단과대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전형에서만 모집을 해요. 정시 전형에서만 모집을 하고, 모집 인원 규모는 대략 한 2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90명이라는 게 어떤 특정 단과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학, 자연과학, 경영, 사회과학, 인문, 뭐 요런 식을 이제 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한 290명, 그러니까 289명인가를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요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9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순수 자유전공 융합이라고 하는 자유전공 융합학부는 일단 정시에서 또 모집을 하고 수시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 모집 단위에서 100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150명과 분할 모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한다라고 일단, 네, 그렇게 제가 입시 요강에서 좀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수시 전형에서도 모집을 하는데,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을 안 하고, 교과 전형으로만, 네, 20명을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지금 모집을 하기 때문에 자유전공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되냐? 자, 일반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다르게 여기는 국영수사과를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과목 자체가 반영 교과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 규모가 지금 수시든 정시든 네, 지금 자유전공 쪽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하고 비교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이제 다시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교과 이제 100%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로는 상위 3개 과목, 3과목만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전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뭐 국수 영탐,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제한 없이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 영탐 기준으로 해서 2합 6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수, 영, 과, 일단 탐구는 과 쪽으로 이제 다 응시를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을 응시해야 되는 모집 단위도 있었고, 또 확통까지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모집할 수 있는 모집 단위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모집 단위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일단 기준 등급은 2합 5등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과, 뭐 당연히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 미적을 선택을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 그리고 두 과목 평균을 내서 3개 영역에서 1등급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서 최소한 3개 영역에서 1등급짜리 3개가 나와야 된다. 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3학년도에 공개되었던, 그러니까 2024학년도는 아직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는 공개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는 아직 공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전 학년도죠. 여기 2023학년도 기준으로 당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공개했던 자료를 보면 국수영탐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
인문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어느 정도 나왔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었냐면 한 51.5% 정도. 그다음에 2합 6 정도 했을 때, 그리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52.3% 정도, 그 다음에 의예과 충족률이 한 37% 정도 충족률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2024학년도에 또 어떻게 바뀌었었는지는 뭐 그 부분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 올라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대기업에 올라와 있는 자료로는 네, 요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평균치 자체를 한번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평균치가 한 51.3% 정도, 3% 정도의 충족률을, 수능 충족률을, 네, 이제 보여줬었다. 그게 이제 2024가 아니라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 정도 이제 충족률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네, 지원하시는 분들 한번 좀 참고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입결이 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도 이제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전년도보다 이제 입결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네, 수능 최저 충족률이 여전히 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무르거나 조금 더 낮아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뭐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이 온전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에만 달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수능 최저 충족률은 일정 정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 50% 컷, 70% 컷이 대략 한 2.36, 2.38 정도였었고, 자,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2.40, 2.49로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요인들도 좀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입결이 조금 하락했고, 그 다음에 항공우주공학 같은 경우에는 2.37, 2.40에서 2.53, 2.55로 역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뭐 경쟁률 같은 경우가 조금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경쟁률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경쟁률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선호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해양공학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점은 뭐 항공우주공학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어쨌든 2.78, 2.86에서 네, 50%컷 평균은 지금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네, 70%는 뭐 동일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입결 변화가 거의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산업경영공학과도 역시 50% 컷은 뭐 비슷했고, 그 다음에 70% 컷이 조금 하락하긴 했으나, 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렀다.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입결이 더 많이 상승하지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선호도 높은 화학공학, 생명공학을 보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점대 이제 성적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대가 이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네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입결도 지금 좀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는데 화학공학과는 최소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화공생공이 그렇게 큰 차이를, 그러니까 2024학년도 입결만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이 정도 입결은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분자공학 같은 경우도 역시 2점 초반대에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2.15에서 2.28 정도로 지금 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신소재도 상당히 이제 조금 높은 입결을 보여줬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좀 더 높은 입결을 보여줬었는데 네, 2024학년도에 네, 입결이 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경쟁률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죠? 모집 인원 같은 경우가 조금 뭐 증가하는 측면이 있긴 했어도 모집 인원 증가분에 비해서는 네, 경쟁률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인프라공학은 비슷했고요. 환경공학도 이렇게 큰 차이 없이 비슷했습니다.
공간정보공학도 역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했고, 그 다음에 건축학부 정도까지도 네,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공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네,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학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도 이제 뭐 일부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뭐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 이제 막 올해 막 신설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뭐 반도체 공학이 이제 신설되기 이전에 뭐 제 기억으로는 한 2022학년도 뭐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미래 기후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학과들은 이제 공대 쪽에 이제 신설을 하는 대학들이 이제 조금씩 있어서, 아, 이제 에너지 쪽이 이제 좀 주목을 받겠구나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추세는 추후에는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학과들의 입결 변동폭이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이제 지금 당장 2025학년도 뿐만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주목해 봐야 될 학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입결, 자,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네,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하긴 했지만, 역시 그래도 1.9, 2.0 정도, 네, 수준은 유지는 해줬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점수대가 좀 높은 학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학도, 네, 전년도하고 비슷한 입결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설된 반도체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2, 2.65 정도였는데, 요런 이제 신설된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누적된 입결 데이터가 없다 보니,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좀 이제 승부를 걸어서 이제 좀 성공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지금 충원율도 상대적으로 좀 낮죠. 충원율이 낮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내신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네, 인하된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에 이제 최종 등록했던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소폭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높고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공과대학 쪽은 소폭 하락했고, 조금 이제 그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지금 수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뭐 물론 모든 자연과학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수치들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학과가 지금 2점 후반대, 그리고 물리학과, 네, 지금 2.77, 2.97로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졌죠. 떨어졌고,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자연과학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마크하고 있다. 생명과학과하고 더불어서, 네, 생명과학과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했고, 화학과는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자연과학대학 쪽에서 화학과 생명 쪽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과학과는 전년도하고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받았던 어떤 이제 동영상 댓글에 어떤 이제 그 분이 식품영양학과 또 이제 식품 이제 그 계열 쪽 식품생명공학이나 이런 쪽 이제 제가 서울과기대 이제 입결하면서 이제 좀 재밌는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품 쪽 관련된 계열들 지금 입결이 다른 대학교들도 좀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호도에 대한 측면인지 아니면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이 반영된 건지 어떤 결과인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의 원인들이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런 이제 추세들이 이제 꺾일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입결을 네, 유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2.70, 2.76에서 네, 2024학년도에는 조금 올라갔죠. 경쟁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반적으로 입결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태물류학부 뭐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은 학과들이죠. 요쪽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 이제 선호도가 이제 좀 높은 학과들인데, 네, 전통적으로 좀 그랬었는데, 입결은 네, 좀처럼 이제 많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입결이 소폭 하락한 측면이 있고, 국제통상은 이제 조금 상승한 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에, 인하대 이제 수시의 강자라고 하는 이제 사범대학교들, 자, 이제 사범대학교들 이제 입결들을 한번 보시면, 네, 전년도 입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교육학과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다 2점 초반대, 그 다음에 뭐 수학교육과도 지금 2점 초반대, 그리고 이제 뭐 70%컷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사이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2024학년도에도 일단 2점 초반대는 유지하긴 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한 0.1 정도 수준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당분간은 뭐 이게 지속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사범대는 그래도 항상 평균치 정도는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2.1에서 한 2.2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도 지금 충원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충원 인원이 훨씬 더 규모가 좀 크게 돌았다는 걸 보면 아마 입결이 조금 소폭 하락한 게 단순히 수능 최저의 충족에 대한 영향보다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원율에 대한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된 결과 아닐까,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입결이 네,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하락했죠. 소폭 하락했고, 그다음에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는 네, 소폭 상승을 했는데 뭐 70% 컷은 비슷했고 50% 컷이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2.4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 네, 경제학과는 조금 더 올라서 2.45, 2.49까지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외교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문 모집 단위들 지금 충원 인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충원 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입결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는 거는 앞쪽에 이제 성적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이제 오밀조밀하게 좀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입결 자체가 이제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던 원인도 작용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론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2.4 정도까지 지금 뛰어 있는 상태였고, 자, 그 다음에 아동심리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학과도 네, 얼추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도 네, 좀 많이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2점 후반대, 그러니까 2점 뭐 그 8, 2.9, 네, 요 정도 형성되어 있던 학과들은 상승폭을 많이 끌어올려서 2.5등급 내외 전후선으로 해서 이제 입결이 이제 평균치가 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학과도 지금 이제 전년도 2점 후반대 입결에서 이제 2점 중반대까지 이제 전부 다 입결을 좀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철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학과는 뭐 비슷하게 나타났네요. 그죠? 비슷하게 나타났고, 오히려 이제 70%컷 평균은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 좀 특이한 지점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학과는 네, 조금 더 이제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승은 했습니다. 일본어문도 상승, 그 다음에 영어는 조금 하락했다. 뭐 이런 정도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언어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얼추 평균치가 이제 2023학년도에 2점 후반대까지 좀 벌어지다 보니 조금 이제 안전하게 좀 지원하고 싶어 했던 수험생들의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 그래서 대략 지금 한 2.5에서 한 2.6 정도, 2.6등급 내외 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입결이 좀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뭐 과도하게 상승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025학년도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한 2.5등급, 2.6등급 그 정도 내외 선에서 형성이 되고, 뭐 우연찮게 이제 뭐 또 펑크가 나서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미리 예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안 돼도 이제 한 2점 중반대 정도, 네, 안전하게 좀 쓰시고 싶으면 그 정도는 이제 좀 예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뭐 1.05, 1.07에서 1.08, 1.10으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의예과가 정말 이제 최대의 변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예과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이제 최대의 변수고, 의예과를 제한 이제 나머지 모집 단위하고 지금 경쟁을 붙기에는 이제 뭐 모집 단위들의 입결 편차가 좀 너무 커서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을 뭐 이제 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의예과가 지금 일단 올해 그 120명까지 지금 증원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가 뭐 의대 정원 뭐 조정이 된다 안 된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120명까지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뭐 안 바뀌겠죠. 이제 요 정도 인원이 이제 확정이 됐으면 이걸 이제 인원을 다시 되돌려서 원복을 시킨다는 거는, 네, 제가 봐도 이거 정말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일단 한 48명, 49명 정도를 뽑았었는데, 지금 이제 의예과 정원이 이제 총 120명 정도까지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정원이 좀 늘어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9명 지금 모집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지금 올해 지금 배정돼 있는 인원이 26명입니다. 26명.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배 정도가 지금 인원이 뛰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정도 수도권에서 어쨌든 교과 전형 그 할당 인원이 이 정도로 많이 뛰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요 정도 입결치가 어떻게 변할지 일단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뭐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인하대 교과는 뭐 재학생만 이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재수생도 지금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 같은 경우에 뭐 성적 산출 방식이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재수생은 이제 3학년 아마 2학기까지 이제 성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이제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 당연히 3학년 1학기 거까지밖에 성적이 반영이 안 되니까, 재수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할지,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입결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저도 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수생들 뭐 의대 정도 이제 교과나 이런 거로 이제 뭐 재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이 결코 낮지 않은 친구들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결이 뭐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뭐 더 상승하겠냐? 솔직히 더 상승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최소한 뭐 하락폭이 또 그렇게 클까?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다만 예전하고 다르게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오는 학생의 성적대는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 평균치를 그렇게 많이 깎아먹을 정도로, 네,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간호학과도 인원이 좀 증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이 좀 증원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일단 간호학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도 한번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인원이 좀 많이 증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일단 17명 지금 모집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은. 네, 근데 어쨌든 전체 모집 단위 파이는 조금 커졌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1.9, 2점대 아주 이제 극초반 정도 지금 입결이 형성이 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첨단 융합 공학부 정도일 텐데, 네, 요 학부들 같은 경우 지금 2.4 정도 내외 선에서 지금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점 초반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과는 일단 이제 뭐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2.26, 2.38보다는 조금 더 오를 여지는 남아 있다. 충분히 또 인하대 어떤 이제 공대 쪽의 어떤 메리트들을 생각을 하면 그런 여지는 좀 남아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시고, 네, 수시 카드를 좀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자, 이나 미래인재 전형 관련된 입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형 방법이, 뭐 이나 미래인재 전형 이외에 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뭐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일단 이나 미래인재 전형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하고요. 이나 미래인재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부 다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한다. 즉 면접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나 미래인재 전형은 자, 이제 전형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단계별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우선 1단계에서는 자,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3.5배수를 모집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깔아놓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요 부분들 좀 참고해서 이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 평가에서 그만큼 이제 서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까지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서류 평가 기준 항목은 어느 정도 항목별로 몇 퍼센트의 이제 비중이 이제 놓여 있냐? 요게 이제 2024학년도가 2025학년도가 사실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비중은 학업 역량은 일단 서류 전체에서 30%를 반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을 네, 50% 반영을 합니다. 50%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이제 나머지 20%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학교들보다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 대한 측면이 뭐 가벼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 진로 역량에 대한 반영 비중 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요쪽 이제 생기부에서 이제 어떤 자신의 진로 역량, 그 진로 역량이라는 게 꼭 내가 무슨 뭐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의예과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만 해서 진로 역량을 우수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로 역량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 어쨌든 그 진로 쪽에 내 생기부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전반적인 이제 그 합격자들의 평균 입결을 살펴보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특히나 가뜩이나 이제 뭐 진로 역량을 이렇게 크게 반영 비중을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원 그 성적 그러니까 단순 내신 평균 등급만 살펴보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일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흐름 정도만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선일까 항상 그 기준선으로만 네, 이 입결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제 학생들의 개별 생기부를 보지 않는 이상 이 친구의 어떤 그 정성평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기준선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로 네,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기공 같은 경우 이제 공과대 같은 경우에 공과대가 정말 많죠. 제가 이제 보면 와, 뭐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려고 하다가 와 이제 너무 많아서 이제 선을 그냥 못 긋고 그냥 한번 추이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기공 같은 경우에 지금 입결이 전년도 이제 2.69, 2.96에서 2.81, 3.03으로 이제 하락은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이 하락한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주공학이 지금 한 2점 중반대, 그죠? 그다음에 조선해양공학은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네요. 그리고 산업경영공학 같은 경우가 또 3점대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공학은 네, 뭐 화학공학이나 생명공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건 요 입결 자체의 성적을 일단 좀
중요시하게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성적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 학생들도 들어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성적들은 참고선으로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런 특정 학과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제가 볼 땐 일부는 이런 신소재 같은 경우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그런 자료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2점 초반대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이제 공대들 같은 경우 지금 선을 한번 보면 뭐 일부 학과들이야 지금 3점대가 좀 넘어가는 학과들도 있겠지만 대략 한 2점 중후반 정도를 이제 평균선으로 잡고 한번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다. 뭐 실제로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 2점 중후반 정도를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되면은 학생부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뭐 고교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추천 인원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고교별 인원 제한도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뭐 효과적으로 달려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교과랑 종합을 뭐 복수 지원을 하는 중복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2점 중후반 정도의 네, 어느 정도 이제 생기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이제 좀 여담이지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동영상마다 각 대학에 대한 어떤 학과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실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전문가이실 수도 있고 그 이제 학과 정보 같은 걸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정보를 좀 남겨주시는데 정말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각 대학이 이제 학과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이 입시 관련된 내용만 이제 살펴보다 보니 그러니까 한계점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그 등급에만 이제 자꾸 신경을 쓰고 경쟁률에만 신경을 쓰고 뭐 이런 부분 이제 한계점이 좀 생기다 보니 사실 이제 학과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이나 학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메리트 같은 것들을 다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는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네,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용한 정보 있으면 그렇게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동영상을 보는 이제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자원 공학 나오다 보니 또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입시 시즌이라고 이제 봐도 사실 무방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입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좀 학과에 대해서 각 대학교 학과에 대해서 좀 탐색을 좀 해보고 그 관련된 정보들을 좀 남겨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좀 조언을 얻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지금 이제 입결을 보면 전자공학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됐죠. 이건 교과에서도 그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 2점 중반 정도 수준 내외에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편차가 그렇게 다들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뭐 2점 후반, 그 다음에 3점 초반 정도까지도 형성이 돼 있다. 다만, 네, 여전히 화학과랑 생명과학과는, 네, 입결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 이제 선호도가 이제 인문 쪽에서 높다라고 하는 경영도 지금 한 2점 후반. 그리고 글로벌 금융 3점 초, 아태물류, 그 다음에 국제통상, 상경계열 쪽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수대가 조금 높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이걸 뭐 액면가 그대로 믿어야 될지는 좀 의심스러운, 이제 시선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같은 경우, 사범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생기부는 최소한, 목적의식이 되게 분명한 이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기부 관리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잘 관리가 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입결 평균치 같은 경우에 국어 교육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은 뭐 비슷한 수준, 사회 교육은 조금 소폭 상승, 그다음에 체육 교육 같은 경우 뭐 교육학과 이렇게 이제 입결이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체육 교육과 중에서도 지금 실기 전형 없이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뽑는 대학교가 제 기억으로 이 인하대하고 지금 중앙대 정도가 그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체육교육과에 뭐 관심 있는 수험생들 한번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잘 찾아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체육교육과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학과들마다 좀 편차는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2점 네, 후반대 근처에서 50%컷 평균이 지금 좀 많이 형성이 됐다. 네, 그렇게 좀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문계열은 뭐 대충 이 결과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대충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일반고일 확률이 극히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여기서도 그냥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로 역량을 더 중요시하는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기준상, 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외고나 이런 친구들이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를 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네, 교과나 뭐 학종이나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큰 차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는 정말 이제 큰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매년 이제 그 의대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수능 최저 없는 의대를 꼭 쓰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히. 왜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 의예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인하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네,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인원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학종으로 지금 전년도 16명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명을 모집할 계획이니까 역시 이 부분도 잘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호학과가 2점 초반대, 그 다음에 첨단 융합학부 관련된 학과들 2점 중후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여전히 2점, 네, 그 중반 안쪽, 2.5 안쪽으로는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입결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수시 입결을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바로 이어서 정시 입결도 네, 마무리 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